450만 원으로 평생 살 수 있을 줄 알았다. 은퇴 후 기다린 건 절망뿐. 은퇴는 누구에게나 한 번은 찾아오는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평생 열심히 일하며 모은 자산과 노후 소득이 있으면 충분히 살 수 있으리라는 낙관적 믿음으로 시작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배당금이나 연금 혹은 저축만으로 노후를 계획한 사람들 중 상당수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은퇴 후 삶의 냉혹한 현실을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례 1. 배당금만으로 충분하다는 착각, 고정 비용의 늪. 60세에 은퇴한 김영수 씨는 젊은 시절부터 주식에 꾸준히 투자해 매달 약 450만 원의 배당금을 확보했습니다. 그는 배당금만 있으면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직장을 떠났고 은퇴 후 초기에는 별다른 걱정 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예상치 못한 비용이 쌓이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의료비의 급증. 나이가 들면서 김 씨는 허리 디스크와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 치료를 위해 병원을 자주 찾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매달 약 70만 원의 의료비가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기존 생활비에 더해지는 의료비는 배당금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물가 상승의 영향. 김 씨가 은퇴한 이후 몇 년 동안 물가가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처음 은퇴할 때는 450만 원으로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했지만 몇 년 지나니 같은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려면 20% 이상의 추가 비용이 필요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가족 지원. 김 씨의 자녀가 직장에서 실직하면서 임시로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김 씨는 예상치 못한 자녀 지원금까지 감당해야 했습니다. 결국 김 씨는 배당금이 안정적인 소득이라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많은 변수가 생겼다며 노후 준비의 중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사례 2. 좋은 집 한 채로 안락한 노후를 꿈꾸다 유지비 폭탄의 덫. 박미애 씨는 59세에 조기 은퇴하며 자산 대부분을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투자했습니다. 좋은 집 한 채면 노후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배당금 450만 원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면 충분하다고 믿었죠. 그러나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높은 관리비와 세금. 매달 약 100만 원의 관리비와 재산세가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단지 내 수리비용, 외벽 보수 비용 등이 추가되면서 비용은 매년 증가했습니다. 주택 유지 비용의 과소평가. 고급 주택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미처 고려하지 못한 것입니다. 집 내부 리모델링이나 고가의 가전제품 수리비가 추가로 발생하면서 배당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해졌습니다. 박 씨는 결국 좋은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경제 상황에 맞는 집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다며 은퇴 후 자산 배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례 3. 자유로운 여행을 꿈꾸다 현실은 빚더미. 최재훈 씨는 평생 꿈꿔왔던 전 세계 여행을 은퇴 후 실현하고자 배당주 투자로 매달 450만 원의 배당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젊을 때 못했던 꿈을 이제라도 이루고 싶었어요. 그는 은퇴 직후 유럽으로 떠났고 이후 몇 년간 전 세계를 여행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여행 비용을 과소평가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여행 경비의 과도함. 배당금 450만 원은 충분할 줄 알았지만 항공료, 숙박비, 현지 투어 비용, 식사비 등으로 매달 500만 원 이상이 지출됐습니다. 그는 부족한 돈을 신용카드로 메우기 시작했고 몇 년 후에는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었습니다. 배당금의 변동성. 경제 상황이 나빠지며 배당금이 줄어들자 그는 더 큰 재정적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최 씨는 결국 은퇴 후 지속 가능한 계획이 아닌 충동적인 소비가 내 인생을 망쳤다고 후회하며 계획적인 소비와 재정 관리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은퇴 후 실패를 막기 위한 구체적 전략. 은퇴 후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실질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소득의 다각화. 배당금, 연금 외에도 추가적인 소득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작은 부업, 파트타임 근무 혹은 프리랜서 일자리 등을 통해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상금 확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최소 1년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비상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의료비, 가족 지원, 물가 상승 등의 문제를 완충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비 구조의 최적화. 은퇴 후에는 필수 소비와 불필요한 소비를 철저히 구분하고 불필요한 고정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생활 방식을 최적화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재정 계획 수립. 은퇴 후 재정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물가 상승률, 건강 악화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을 고려해 충분히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당금 변동성 고려. 배당금은 경제 상황에 따라 감소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안정적인 수입원이 배당금을 보조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한 추가 전략. 위 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정기적인 소득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와 물가 상승, 건강 문제 등은 우리의 재정을 빠르게 소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보다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전략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1. 은퇴 후에도 지속 가능한 수입원 확보하기.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는 일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고정적인 수입원만으로는 변화무쌍한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본인의 능력과 경험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수입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원을 다각화하는 방법. 파트타임 근무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강의, 자문 또는 컨설팅 일을 해보세요. 시간의 제약을 덜 받으면서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활용. 은퇴 후에도 재택근무나 프리랜서 업무가 가능한 시대입니다. 글쓰기, 디자인, 번역, 온라인 강의 등 자신만의 재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창업. 자본 부담이 적은 소규모 사업을 시작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작은 농업사업, 공예품 제작 또는 지역 커뮤니티와 연계한 소셜 비즈니스 등이 가능합니다. 2. 노후 자산의 유동성 확보하기. 노후에는 상황에 따라 자산을 빠르게 현금화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처럼 유동성이 낮은 자산의 대부분의 재산이 묶여 있다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실행 방안. 적절한 자산 배분. 부동산, 주식, 현금 등 다양한 자산으로 분산 투자해 유동성을 확보하세요. 비상금을 별도로 보관. 생활비와 별도로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비상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익형 부동산 활용. 단순히 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부동산보다는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건강을 자산으로 여겨라. 은퇴 후 가장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분야는 건강입니다. 건강은 단순히 몸을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 경제적인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곧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 관리의 구체적 방법. 예방 중심의 생활습관, 식습관을 개선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세요. 이는 의료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조기 발견과 치료는 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건강 챙기기. 은퇴 후에는 외로움과 우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기적으로 가족이나 친구들과 교류하고 취미를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이세요. 4. 지출 구조 최적화하기. 은퇴 후 지출은 수입보다 빠르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생활 수준을 무리하게 유지하려다 보면 재정이 고갈될 위험이 큽니다. 효율적인 소비 전략. 우선순위 정하기. 꼭 필요한 지출과 그렇지 않은 지출을 구분하세요. 고정비용 최소화. 주거비, 차량 유지비 등 고정비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유지비가 적게 드는 소형 주택으로 이사하거나 대중교통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소비 습관 점검. 필요 이상으로 소비하는 지출이 없는지 정기적으로 검토하세요. 단순한 삶 추구. 꼭 필요한 물건과 경험에만 집중하며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 은퇴 후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5. 커뮤니티와 네트워크 활용. 은퇴 후에는 외로움과 고립감이 심리적, 경제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활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은퇴자 모임. 은퇴자들이 모여 경험을 나누고 경제적, 심리적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모임에 참여하세요. 지역 봉사활동. 봉사활동은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하고 새로운 인맥을 만들어줍니다. 온라인 네트워크. 은퇴자들을 위한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얻고 교류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은퇴 후 성공은 준비된 만큼 보장된다. 은퇴 후 삶은 단순히 배당금, 연금 같은 수입원으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건강, 소비, 커뮤니티, 그리고 소득의 다양성까지 모두가 종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위에서 소개한 3가지 사례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문제들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문제를 미리 대비한다면 보다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노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은퇴 후 삶을 현실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하세요. 450만 원이라는 숫자가 더 이상 두려움의 상징이 아닌 당신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탱할 수 있는 기초가 되길 바랍니다. 결국 은퇴는 우리가 준비한 만큼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준비를 시작하세요. 당신의 미래는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공무원이라 걱정 없을 줄 알았죠? 60세 퇴직 후 하루 종일 할 일 없어 미칠 지경.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도 공무원으로 퇴직하면 다른 사람보다 편안하게 살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솔직히 예전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연금도 있고 어느 정도 안정된 직장에서 수십 년 버텨온 커리어도 있고 그만큼 사회적 인식도 괜찮다 보니 적어도 공무원이라면 퇴직 후에 큰 고민 없이도 잘 살 수 있겠지 하고 말이죠. 그런데 막상 주변 지인들이나 선배들을 보면 생각보다 은퇴 후의 현실이 녹록치가 않더라고요. 공무원이라 해도 퇴직 후에는 하루 종일 뭘 해야 하지? 라는 고민부터 시작해서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무엇보다도 심리적인 공허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한 직장에서 정년까지 달려오며 회사 혹은 기관이라는 울타리에 익숙해진 사람이 어느 날 그 울타리를 벗어나면 의외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공무원이라서 걱정 없을 줄 알았는데 막상 60세에 퇴직하고 나니까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어서 미칠 지경이라고 털어놓는 분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공유하려 합니다. 여기에는 내 가족, 내 친구, 혹은 언젠가의 미래의 나 자신이 있을 수도 있으니 혹시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준비할 수 있다면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1사례 62세 민원 업무 담당으로 오랜 공직 생활을 끝낸 김 과장님. 김 과장님은 62세가 돼서 정년 퇴직을 하셨습니다. 7급 공무원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과장 직함으로 은퇴하셨죠. 동료들 사이에서는 만년 해결사로 불릴 정도로 업무 능력도 좋았고 민원인을 대할 때 특유의 친절함으로 동네에서도 꽤나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 하루하루가 너무 길다고 하십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공직에서 일할 때처럼 부지런 떨 필요도 없고 민원인을 응대하거나 부서원들과 함께 뭔가를 추진하는 맛도 사라졌죠. 한 달쯤은 드디어 푹 쉴 수 있구나 싶어서 좋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었대요. 곧바로 찾아온 건 강렬한 소속감 상실의 공허함이었습니다. 매일 가야 할 직장이 없으니 오랜 습관처럼 아침에 눈을 떠도 오늘은 뭘 해야 하지? 하고 멍해지는 거죠. 동네 한 바퀴 산책하고 TV나 유튜브 보며 시간 보내다 보면 벌써 저녁. 그나마도 처음에는 해방감이 느껴졌지만 점차 이대로 뭐 하면서 살아야 하나 싶은 자괴감이 들더라는 겁니다. 김 과장님은 연금이 제법 나오니까 당장 생활비 걱정은 그리 크지 않은 편입니다. 그런데도 삶의 목표와 의미를 잃은 상태가 너무 힘들다며 우울감이 심해 병원 상담까지 받게 되었다고 해요. 주변에서는 공무원 연금 있잖아. 뭘 그렇게 걱정해? 라고 하지만 정작 본인은 경제적 문제보다 하고 싶은 일도 할 수 있는 일도 없는 심리적 혼란이 더 고통스러운 거죠. 이 사례, 이 60세 구청 세무 담당 퇴직 후 영락 없는 백수 신세가 된 박 팀장님. 박 팀장님은 60세에 딱 맞춰 구청 세무 담당 자리에서 물러나셨습니다. 세무 관련 지식을 살려서 퇴직 후 세무사 자격증이라도 따볼까 했지만 준비하려고
마음먹으니 이미 체력이 예전 같지도 않고 공부 습관도 많이 떨어져 쉽지 않다고 합니다. 게다가 자격증 준비를 시작해보니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 의욕이 뚝 떨어졌고 아예 집에서 쉬며 지내는 쪽으로 마음을 접어버렸다고 해요. 처음엔 이제부터가 진짜 내 인생 이라며 취미생활도 하고 여행도 다녀보려 했지만 막상 계획을 세우니 돈도 예상보다 꽤 들고 무엇보다 이젠 움직이기가 귀찮다고 하소연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하루가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죠. 그러다 아내분이 당신이 집에서 너무 무기력하게 지내니까 나도 같이 우울해진다며 폭발해버렸다고 해요. 주변에서 공무원 퇴직했으니 노후 보장이 확실하겠네 라고 부러워하지만 실상은 확실한 노후가 아니라 그냥 빠듯한 노후일 뿐이라는 겁니다. 연금이 나온다고 해도 아이들 결혼 비용이나 병원비, 갑작스러운 집안 행사 등을 대비해야 하니 마음 편히 돈을 쓸 수도 없다고 하셨죠. 박 팀장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경제적인 문제와 심리적인 문제라는 게 결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걸 새삼 느낍니다. 돈이 아예 없으면 당장 생활이 어려워지고 어느 정도 돈이 있어도 마음 편히 쓸 수 있는 여유가 부족하면 삶이 팍팍해지고요. 게다가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쓸모 있다는 느낌을 못 받을 때 찾아오는 무기력증이 정말 크다고 하십니다. 3사례 58세 조기퇴직 선택 후 사업 준비하다 실패한 이 사무관님. 마지막 사례로 이 사무관님은 정년까지 2년 남았지만 건강 문제와 직장 스트레스가 겹쳐 조기퇴직을 결정하셨습니다. 관리직에 있다 보니 책임이 막중했고 그만큼 스트레스도 커서 이제 좀 편해지자라는 마음으로 퇴직을 한 거죠. 문제는 퇴직 후 뭘 할까? 라는 고민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시간이 좀 있으니 작은 음식점을 차려볼까? 아니면 기술학원을 다녀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지만 결국 아무런 경험이 없던 김밥집을 덜컥 인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공무원 때 모았던 퇴직금과 어느 정도 대출까지 받아서 시작했는데 결과는 1년도 안 되어 문을 닫고 말았어요. 손해본 돈이야 다시 벌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그 이후로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지? 라는 죄책감과 난 공무원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인가? 하는 패배감에 시달리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주위에서는 괜찮아, 누구나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위로해도 본인은 체면이 구겨졌다는 생각에 대인관계도 점차 피하게 되고 자신감을 완전히 잃어버리더라고요. 결국 다른 일을 찾아보는 대신 일단 다시 휴식을 취해야겠다며 집에만 틀어박혀 있기 시작했죠. 결국 몇 개월이 지나니까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커지고 정신적으로도 위축되어 가족들과도 자주 다투는 상황이 왔습니다. 특히 본인은 공무원으로 일할 때도 스트레스가 있었지만 그래도 조직에서 나를 지켜주고 일정한 사회적 지위도 있었는데 이젠 그것도 다 없으니 더 큰 박탈감이 느껴진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죠. 퇴직 후 진짜 미칠 지경이 되지 않으려면 위 세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퇴직 후 공무원 생활이 꽃길인 경우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연금이 있더라도 또 사회적 인식이 좋더라도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허전해지고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조그맣게라도 미리 시작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퇴직 후에 갑자기 사업을 하거나 자격증을 준비하기보다 재직 시절부터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을 조금씩 취미 수준이라도 키워두면 큰 도움이 됩니다. 예컨대 사진, 글쓰기, 봉사활동 혹은 간단한 재능 기부처럼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활동들을 통해 자기만의 취미나 능력을 조금씩 개발해두는 거죠. 둘째, 퇴직 후의 소득 구조를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공무원 연금이 일정 금액 나온다고 해도 가족 상황이나 각종 지출 요소를 고려하면 실제 내 손에 남는 돈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미리 재무 설계를 해두고 꼭 필요한 지출 항목과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체크해보는 게 좋아요. 혹시 추가로 일자리를 구하고 싶다면 정년퇴직자 또는 중장년층을 위한 파트타임이나 관련 봉사 공익 업무를 알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건 나만의 소속감을 다시 만들 수 있는 커뮤니티를 찾는 일이에요. 공직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난 뒤에는 사회 속에서 스스로 역할을 찾아야 하거든요. 요즘은 퇴직 공무원들이 함께 모여 봉사단을 만들거나
지역 문화센터 강의를 듣고 함께 스터디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도 이런 곳에서 의미 있게 활동할 수 있구나라는 마음을 키워가는 거죠. 맺은 말. 결국 공무원이라 걱정 없을 줄 알았죠? 60세 퇴직 후 하루 종일 할 일 없어 미칠 지경이라는 말이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공무원이든 민간 기업이든 정년을 보장받든 그렇지 않든 지금 시대에는 누구나 퇴직 후의 삶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게 점차 약해지고 경제 상황도 불안정하고 의학 기술의 발달로 수명이 길어지는 만큼 노후 기간도 길어진다는 사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죠. 그러나 불안에만 휩싸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의 미래는 더 답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라도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건 뭘까? 조금 더 건강할 때, 조금 더 에너지가 있을 때 뭘 준비해두면 좋을까? 를 고민하고 작은 일이라도 실천해보는 게 중요해요. 어쩌면 가장 무서운 건 경제적 어려움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사회에서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고 느끼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일수록 더욱 타인과 소통하고 내 역량을 살릴 수 있는 활동을 찾아서 내가 쓸모 있다고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한 3가지 사례가 전부 어둡고 부정적인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시행착오 끝에 새로운 길을 찾기도 하거든요. 한때는 집에서 그냥 쉬고 싶다던 김 과장님도 결국 지자체 문화예술사 봉사를 시작해서 요즘은 다시 웃음을 되찾고 계시죠. 박 팀장님도 아내와 함께 여행 유튜브를 운영하며 새로운 도전이 이렇게도 재미있는 거였나 하고 느끼고 있고요. 이 사무관님도 김밥집 실패 후에 지역 특산물 쇼핑몰 운영으로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중요한 건 끊임없이 질문하고 시행착오를 겪어도 그 과정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가짐일 겁니다. 공무원이든 아니든 우리 모두 언젠가는 2번째 인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시기에 겪을 수 있는 공허함과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기 위해 오늘부터 작은 준비를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조금만 용기를 내서 주변에 얘기하고 도전하고 때로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 보세요. 60세 퇴직 후 미칠 지경이 아닌 60세 퇴직 후 이제 진짜 즐겁게 산다. 라는 말을 어느 날 우리가 웃으며 함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50대 퇴사, 그 후의 충격적 현실. 무직의 늪에 빠진 당신에게 닥칠 듯. 많은 사람들이 50대에 퇴사하는 순간을 막연히 두려워하거나 혹은 기대하며 맞이하곤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직장에 묶여 살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하는 설렘도 있죠. 하지만 퇴사 후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냉혹할 수 있습니다. 50대 이후에 다가오는 무직 상태는 우리를 생각지도 못한 위기에 빠뜨리곤 하죠. 퇴사 후 다가오는 현실에 대해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고정 수입이 끊기는 순간 삶의 질이 무너진다. 퇴사 후 가장 먼저 마주하는 현실은 바로 고정 수입이 끊긴다는 사실입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이 사라지는 순간 당장 생계부터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30년 넘게 직장에서 일하면서 매달 일정한 돈이 들어오는 것에 익숙해진 사람들에게는 이 변화가 정말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사례 하나를 들어볼게요. 김 씨는 30년 넘게 한 대기업에서 일하다 53세에 조기 퇴직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은 꽤 많았지만 그 돈을 믿고 당장 큰 소비를 했죠. 처음에는 여유를 즐겼지만 1년이 지나자 남은 돈은 거의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김 씨는 아차 싶었고 재취업을 알아보기 시작했지만 50대 중반에 다시 직장을 구하는 건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퇴직 후 첫 3년 동안 김 씨는 점점 삶의 질이 무너져 갔습니다. 직장을 다닐 때 누렸던 경제적 안정을 다시 찾기란 정말 어려웠죠. 2. 재취업의 벽 생각보다 높다. 50대 퇴사자들이 흔히 생각하는 해결책은 바로 재취업입니다. 내가 경력이 이렇게 많은데 회사에서 나를 안 써주겠어? 라는 자신감으로 구직에 나서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기업들은 젊은 인재를 선호하고 50대 중년층을 받아들이는 곳은 한정적입니다.
많은 퇴사자들이 재취업의 벽에 부딪히며 좌절하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 55세에 퇴사한 이 씨는 평생 영업직으로 뛰어온 경험을 살려 중소기업에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이력서에서의 반응이 없었습니다. 면접에 몇 번 불러지긴 했지만 최종적으로 합격 통보를 받지 못했죠. 이 씨는 당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내가 쓸모 없어진 건가? 하는 자괴감이 밀려왔고 자존감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경력 많다고 해서 재취업이 보장되는 건 아니며 나이와 기업의 요구 조건이 충돌하는 현실을 절감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3. 가족과의 관계 변화, 심리적 충격. 50대 이후의 직장에서 퇴사하게 되면 경제적인 문제 외에도 가족과의 관계 변화 역시 큰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가족들은 퇴사 후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를 기대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경제적 불안정과 재취업 스트레스로 인해 가족과의 갈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 사회적 지위가 사라지면서 심리적 공허감을 느끼기도 하죠. 퇴사 전에는 가장으로서 가족을 책임졌다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퇴사 후에는 그 역할이 애매해지면서 가족 내에서의 위치도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최 씨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는 52세에 조기 퇴직을 했고 이후 가정에 더 집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퇴사 후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아내와 사소한 일로 다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 스트레스도 커지다 보니 부부간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그는 점점 더 가정에서 소외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은 많은 퇴사자들이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심리적 충격과 더불어 가족과의 관계도 무너지기 쉬운 것이죠. 퇴사 후 현실에 대비하는 방법. 퇴사 후 다가올 현실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 미리 준비한다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철저한 재정계획. 퇴사 후에는 더 이상 고정 수입이 없기 때문에 퇴직금을 포함한 재정계획이 필수입니다. 최소한 5년, 10년 이상의 생활비를 미리 확보해두고 자산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취업 준비. 50대 이후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건 어렵지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재취업을 목표로 삼는다면 퇴사 전부터 스킬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해 자신만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과의 소통 강화. 퇴사 후에는 가족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서로의 기대와 현실을 미리 조율하고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이 가족 내 갈등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50대 퇴사 후 무직 상태가 가져오는 충격적 현실은 예상보다 훨씬 더 큰 도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이를 극복할 방법을 찾는다면 이 시기를 인생의 새로운 도약점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응책입니다. 50대 퇴사 후 다가오는 현실,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50대의 퇴사 후 다가오는 현실은 경제적, 심리적, 그리고 가족 관계의 변화를 포함한 다양한 도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단순한 대처가 아니라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준비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퇴사 후 맞이하는 어려움들을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1. 재정적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 퇴사 후 고정 수입이 끊기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이 경제적 불안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자산 관리와 재정 계획입니다. 퇴직금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꾸준한 수입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먼저 퇴사 후 자산 관리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보죠.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갑작스레 생활 패턴을 바꾸지 못해 과도한 소비를 이어가다가 빠르게 퇴직금을 소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퇴사 직후부터 철저한 소비 절제가 필요합니다. 김 씨의 사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퇴직 후 1년 동안 여유 자금을 충분히 확보해 두지 못해 곧바로 재정적 위기를 맞았죠.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퇴직 전에 충분한 비상 자금을 준비하고 생활비를 줄이는 연습을 미리 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안할 수 있는 방법은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것입니다. 퇴직 후에는 더 이상 월급에만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나 부동산 등의 자산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 씨는 퇴사 후 소규모 부동산 임대업을 시작했습니다. 적은 자본으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매달 고정적인 임대 수입이 생기면서 경제적 안정감을 되찾았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자신에게 맞는 투자 방법을 찾아 자산을 분산시키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또한 재취업을 통한 추가 수입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이전 직무와 관련된 프리랜서나 컨설팅 일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최근 들어 50대 이후에도 새로운 직업을 찾는 사람들의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54세에 퇴직한 박 씨는 IT 경력을 살려 재취업하지 않고도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본인이 쌓아온 경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일을 찾아 수입을 만드는 것이 재정적 불안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심리적 공백 어떻게 메울 것인가? 퇴사 후 경제적 불안만큼이나 큰 문제는 바로 심리적 공백입니다. 특히 자신을 오랜 기간 직장인으로 정의해 온 사람들은 퇴직 후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무기력해지거나 사회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퇴사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퇴사 후의 삶을 긍정적으로 재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이 더 이상 인생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최 씨의 경우 퇴사 후 6개월 동안 무기력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새롭게 조경 디자인을 배워 자신만의 소규모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서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퇴사 후에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일을 찾는 것입니다. 평생 해보고 싶었던 취미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면 심리적 공백을 자연스럽게 메울 수 있습니다. 둘째, 퇴사 후에는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직장을 떠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교류가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기에 적극적으로 동호회나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활동하는 것이 심리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회적 고립은 무기력증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고 적극적으로 사람들과의 교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심리 상담이나 멘토링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조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박 씨는 퇴사 후 심리적으로 힘들 때 전문 상담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퇴사 후의 삶을 다시 계획할 수 있었습니다. 상담을 받는 것이 결코 약한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심리적 안정을 찾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3. 가족과의 갈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퇴사 후 많은 사람들이 겪는 또 다른 큰 문제는 가족과의 갈등입니다. 경제적 불안정과 심리적 스트레스가 결합되면 가족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퇴사 후 가정 내에서의 역할 변화는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데 이를 잘 극복하려면 가족 간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먼저 퇴사 후의 계획에 대해 가족들과 미리 충분히 대화해야 합니다. 가족들이 퇴사 후의 상황을 이해하고 경제적 어려움이나 심리적 변화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씨는 퇴사 후 가정에서의 역할 변화를 잘 받아들이지 못해 아내와의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가족 상담을 통해 서로의 기대와 현실을 조율하면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정 내 역할 분담을 명확히 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퇴사 후 갑작스레 집안일을 도맡거나 반대로 아무 역할도 하지 않으려 하면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의 새로운 역할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집안일을 돕거나 가사 분담을 하는 것이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재정립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퇴사 후 많은 시간이 생기면 가족과의 시간을 더 많이 보내게 되는데
이때 서로의 기대를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 씨의 경우 퇴사 후 가정에서의 시간을 늘리면서 가족과의 관계가 점점 더 좋아졌습니다. 함께 운동을 하거나 가족 여행을 계획하는 등 긍정적인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은 가족 간의 갈등을 줄이고 유대감을 강화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결론 50대 퇴사 후 새로운 삶을 향한 도약점으로 삼아라. 50대 퇴사 후 다가오는 현실은 분명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경제적 불안, 심리적 공백, 가족과의 갈등 등 다양한 문제들이 한꺼번에 밀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철저하게 준비하고 이를 극복할 방법을 찾아낸다면 퇴사 후의 삶은 오히려 새로운 도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철저한 재정 계획을 세우고 재취업이나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여 경제적 불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심리적 안정과 가족 간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퇴사 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퇴사 후의 삶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하고 계획해 나가면 퇴사 후에도 활기찬 인생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50대 이후의 인생을 두려워하기보다 새롭게 열어갈 기회로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노후에는 정말 편안하고 여유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현실이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더라고요. 신문 기사 제목에서처럼 노후는 안락할 줄 알았다. 국민연금 최고참의 슬픈 은퇴 이야기라는 문장을 보면 왠지 남 얘기 같지 않잖아요. 많이 벌고 적게 벌고를 떠나 은퇴 후 삶에 대한 불안은 누구나 갖고 있는 공통된 고민 같아요. 사실 은퇴를 대비하기엔 늘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고 막상 은퇴를 하고 나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진작 준비 좀 해둘 거리라는 후회가 밀려오기도 합니다. 오늘은 은퇴 이후의 삶이 생각만큼 안락하지 않은 이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점에 신경 쓰고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물론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상황은 아니겠지만 저 포함해서 주변 지인들도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는 걸 보면 분명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걸 예시로 3가지 정도 들어서 풀어볼 테니 조금이나마 공감도 되고 도움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김 씨의 이야기 국민연금 하나만 믿었는데 이게 다가 아니었네. 첫 번째는 제 가까운 지인이자 나이로 치면 국민연금 최장수 가입자 중 한 명이 아닐까 싶은 김 씨의 이야기예요. 김 씨는 20대 후반부터 꾸준히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 달도 거르지 않고 국민연금을 부었다고 해요. 워낙 성실하고 검소한 성격이라 본인 말로는 국민연금 하나면 은퇴해도 굶어 죽진 않겠지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대요. 근데 실제로 은퇴가 닥쳐보니 연금액이 생각보다 넉넉치가 않은 거죠. 매달 나오는 돈이 줄어드니까 전기세, 관리비, 식비 등등 생활비 하나하나가 다 부담이 되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다 보니 취미생활은커녕 병원비도 아껴야 하는 상황이 왔대요. 국민연금이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긴 하지만 물가가 오르고 건강이 안 좋아지니 그 돈만 가지고는 빠듯한 거예요. 김 씨가 후회되는 건 딱 하나, 내가 왜 투자는커녕 개인연금조차 들어놓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여유가 없는 줄 알았는데 막상 돌이켜보니까 월 5만원, 10만원이라도 더 넣어둘 수 있지 않았나 싶대요. 그때는 당장 먹고 살기 바빠서 국민연금이면 충분하다 생각했는데 세월이 지나 물가도 오르고 건강 문제도 터지고 이래저래 돈 쓸 구석이 많아지네. 진작 알아볼 걸 그랬어라며 약간의 후회를 숨기지 않더라고요. 이 사례를 통해 느낀 건 국민연금이 분명 큰 도움은 되지만 그 하나만으로는 노후 생활비 전부를 충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에요. 더 젊을 때 조금이라도 다른 연금 상품이나 투자처에 돈을 분산해 둘 걸 하고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사례죠. 이 씨의 이야기 빈집을 리모델링해 월세 수익이라도 볼 걸 그랬나. 두 번째 주인공은 이 씨의 사례예요. 이분은 미혼으로 쭉 혼자 살다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시골에 있는 오래된 집 한 채를 물려받았어요. 사실 도시 생활에 익숙해진 터라 시골로 내려갈 계획은 전혀 없었고요. 당시엔 그래도 집 한 채 있으니 언젠간 도움이 되겠지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러다 시간이 흘러 60대 후반에 들어서니 도시에서 월세와 관리비를 감당하기도 벅차지고 일자리도 구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정작 시골집은 방치만 되어 점점 더 낡아 가고 있었죠. 나중에 아이디어를 내서 이걸 게스트하우스나 주말 주택처럼 꾸며 월세 수익을 내볼까 싶었지만 이미 리모델링 비용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버린 상태였다고 해요. 결국 그 집을 헐값에 넘기고 그 돈으로 간신히 생활비를 보탰는데 좀 더 일찍 이 집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며 아쉬움을 토로하더라고요. 그 집을 좀 더 적절히 수리하고 임대나 카페 같은 작은 사업으로 활용했다면 어느 정도 계속적인 수익이 가능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사례를 보며 느낀 건 가진 자산이 꼭 예금 통장이나 주식 같은 금융 자산에만 한정되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땅이든 집이든 유휴 공간이 있다면 일찍부터 어떻게 하면 부가적인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고민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해보는 게 꽤 중요하다는 거예요. 막연히 나중엔 뭔가 쓸모 있겠지 하고 방치하면 막상 시기가 왔을 때 늦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3. 박 씨의 이야기 퇴직 후에도 일하는 삶 나쁘지 않더라. 마지막은 좀 더 긍정적인 사례일 수도 있는데 제 후배의 아버지인 박 씨 이야기예요. 이분은 큰 기업에서 25년 가까이 일하다가 50대 후반에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나왔어요. 그 후 1년 정도는 아휴, 나 이제 다 살았다 싶어서 빈둥빈둥 보내셨대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생활비는 꼬박꼬박 들어가고 아프기라도 하면 치료비가 만만치 않잖아요. 거기에 무료암까지 겹치다 보니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결심하셨죠. 그러고 나서 취미로만 즐기던 원예 기술을 조금 더 공부해서 근처 동네에서 작은 화원 일을 시작하셨대요. 처음에는 뭐 이렇게 해봐야 얼마나 벌겠어 했는데 막상 해보니 소일거리 삼아 즐겁게 일하면서도 용돈 정도는 거뜬히 벌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입소문이 나서 퇴직했지만 또 다른 형태로 일할 수 있는 길이 있구나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됐어요. 박 씨가 강조하신 건 딱 하나예요. 기존 직장을 그만뒀다고 내 일도 내 삶도 끝난 게 아니더라. 나한테 맞는 새로운 일을 찾으면 그게 또 다른 기회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몸이 허락하는 선에서 그리고 내 흥미와 재능이 이어지는 영역에서 일감을 찾다 보니 스트레스가 덜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퇴직 이후에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선입견보다는 내게 맞는 소소한 일자리나 취미 기반의 부업이라도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는 걸 느끼게 되죠. 노년기의 일이란 무거운 짐이다 라는 편견을 버리고 내가 즐길 수 있는 일 혹은 배워보고 싶었던 분야를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무리하며 노후를 준비라기보다 하나의 과정으로 바라보기. 우리 부모님 세대까지는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노후가 준비되겠지 하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그 당시엔 한 회사에서 오래 일하면 퇴직금이 꽤 쏠쏠했고 집값도 크게 오를 수 있었고 저축만으로도 어느 정도 안전판이 됐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확연히 달라졌어요. 평생 직장 개념이 희미해졌고 부동산이나 금융시장도 예측하기 힘들고요. 그렇다 보니 은퇴가 더 빠르게 찾아오거나 혹은 원치 않게 조기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도 흔해졌죠. 위에서 이야기한 김 씨, 이 씨, 박 씨 사례는 저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지만 결국 핵심은 빨리 고민하고 가능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에요. 김 씨는 국민연금 외에 노후 대비 수단을 뒤늦게나마 알아보고 있고 이 씨는 남겨진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지 미리 고민했어야 했고 박 씨는 새롭게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았죠. 세 사람 모두 완벽하지는 않지만 각자 깨달음을 얻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어떻게든 노후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만 하지 말고 현실에서 작은 습관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조금이라도 저축 투자 습관을 들이는 것, 여건이 된다면 부동산이나 다른 소득원을 만들어 보는 것, 나이 들어서도 건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즐겁게 일할 기회를 찾는 것 등등. 큰 돈을 벌겠다는 욕심이 아니라 적어도 노후에 최소한의 여유를 갖고 살 수 있는 키트를 마련하기 위함이죠. 은퇴와 노후라는 게 결코 남 이야기만은 아니고 또 절대 쉽게만 볼 일도 아니에요. 앞에서 봤듯이 슬픈 은퇴 이야기라는 말이 남의 일이 아니게 될 수도 있거든요. 다만 준비가 조금이라도 되어 있다면 혹은 은퇴 후에도 얼마든지 새로운 기회를 찾아낼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갖는다면 그 슬픔을 조금은 덜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전해드린 세 가지 사례가 나도
저런 걸 미리 생각해 봐야겠네 하고 작은 동기가 되길 바랍니다. 노후가 온전히 편안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또 너무 겁먹고 주저앉을 필요도 없어요. 준비하고 계획하는 만큼 또 내가 직접 움직이는 만큼 은퇴 후의 삶도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무엇보다 건강이 제일이니 몸 관리 잘 하시면서 천천히라도 하나씩 준비해 보자고요. 너무 늦었다 싶을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들 하잖아요. 우리 같이 힘내봅시다.